안녕하십니까. 6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잔고는 1455만원이고요. 6월달은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. 플러스 38만원으로 조금 의미있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수익 나는 날은 일단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좀 나죠. 역시 뭔가 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희망적인데 이러다가 이제 그 손실 한번 크게 보고 나면 또 좌절에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수익과 손실은 계속 발생하는 거고요. 적게 잃고 크게 먹는, 그러니까 작게 잃고 먹을 때 크게 먹는 이 방법, 이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. 코스트라인에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. 성공하는 투자자는 100번 중에 49번을 잃고 51번을 따는 사람이다.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해놨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. 그 다음 오늘 내일 현충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그냥 원래부터 원고는 없죠. 제가 두서없이 그냥 제가 장중에 생각했던 거를 최대한 많이 설명을 쫙 풀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에 모처럼 또 영화 보러 갔었는데요. 범죄도시 3편 나온 거 봤습니다.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재밌었습니다. 화끈했죠, 그냥. 그래서 한국 영화 치고는 나름 괜찮은 영화였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스트레스 좀 많이 풀렸어요. 그래서 혹시나 영화 생각이 있으시면 휴일에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관련주를 범죄도시 3편과 관련되는 관련주 이래갖고 아침에 찾았었어요. 찾아가지고 아마도 이게 뭐 대박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관객을 모을 것 같았습니다. 제가 고향 가서 봤는데 평소에 아침 일찍 가면은 한 7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. 영화 보시는 분들이. 근데 어제는 휴일 아침 오전 상영이었는데 제가 그 영화관에 한 3번째 갔는데요. 관람객이 가장 많았습니다. 거의 한 60명 정도 있었습니다. 이른 아침에. 평소에는 아바타 최근에 나온 아바타 있죠. 물의 머시기 하는 그거 볼 때도 관객이 7명밖에 없었어요. 근데 범죄도시 3편은 거의 한 60명 가까이. 그래서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해서 관련주를 아침에 찾아봤는데 콘텐츠리 중앙 이게 거의 이제 가장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숍박스 CJCGV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메가박스에서 봤거든요. 엔터텍 뭐 이렇게 있던데 콘텐츠리 중앙 한번 들어가 보려 그러다가 이게 사람들이 대체로 눈치채고 아침에 갭으로 떠버렸어요. 그래서 갭을 안 떴으면 그냥 슬쩍이 매수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거든요. 왜냐면 이제 범죄도시 3가 인기 관객수가 얼마 이렇게 하면 쭉 올라갈 건데 떠버리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. 일단 요건 이제 다음에 관객수가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뉴스 나오면 그때 노려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제가 하는 방법이 뭐 차트 모양 보고 이렇게 요런 모양에서 사고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.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도 범죄도시 3편이 관객수가 급증했을 때 얘가 움직이는 이 모양하고 그거 없을 때 움직이는 모양하고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차트 그림만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뭐 요런 모양 나왔을 때는 밑으로 꺾인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영화가 인기가 좋으면 앞으로 이 종목이 좋아질 것이다.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놔두는데 만약에 이게 범죄도시 3편이 이제 휴일 동안에 관객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대충 나오죠. 견적 나오죠. 그래서 뭐 엄청난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때 딱 매수 들어가서 홀딩 거의 지금 바닥권이니까요. 잡아서 밀릴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. 이 종목 추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. 무엇이냐 금요일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잘 보시면 평소하고 좀 달라졌습니다. 평소에는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요.
다우는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. 근데 금요일은 달라졌습니다. 다우지수가 2% 올라가고 나스닥이 1%밖에 못 올라갔습니다.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으로 하락해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뭔가 변화가 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혜정 씨 봤을 때 그동안 이 강한 상승은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했던 거는 엔비디어 호실적, 그 다음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올라갈 때 다우지수는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. 계속 금요일에 모처럼 2% 해갖고 이제 제대로 된 상승 같은 상승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은 좋은데 나스닥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. 엔비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어를 보시면 엔비디어가 여기서 20몇 %가 올랐던 것 같은데요. 이 급등하면서 다른 그 AMD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을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좀 힘에 부칠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올라가기에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겠죠. 그래서 이제 나스닥 쪽은 조금 쉬는 분위기로 가고 그다음 그 시장은 부채 협상이 타결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다우지수 쪽의 종목들이 그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보시면 캐터필러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. 8.4%나 급등해 버렸습니다. 이게 건설 장비이죠, 캐터필러가.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하면서 이제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왔다.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그다음 이제 상승할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승이 유효한 거냐 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그 금요일에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은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개로 나왔습니다. 일자리가. 그래서 이게 예상치가 19만 개였는데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. 그리고 실업률은 또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. 실업은 생겼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 뭐 이렇게 약간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이걸 해석을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만큼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겠죠. 기업이 잘 돌아가야 직원을 뽑을 거니까 일자리가 이만큼 생겼다는 얘기는 공장이 잘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그 우리가 그 뭐죠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다르게 다 덮여버렸는데 부채 한도 협상은 상원까지 다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. 악재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 디폴트는 끝났다. 그러니까 그건 빼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전으로 가야 되겠죠.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우려감하고 그다음 경기 침체 우려감하고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감 부분에서는 연준에서 금리를 6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감은 완화됐다. 그러니까 악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았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습니다.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성장률이 쭉쭉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되면 주가가 또 내려가니까요. 온만 게 다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. 미국 경제가 미국의 기업들이 탄탄하다.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감조차도 완화가 돼버리니까 이제 악재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우지수 쪽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강한 상황이고 이 강한 흐름은 갑자기 무슨 아주 심각한 새로운 돌발 악재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핵전쟁에 뭐 준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 같다 이런 건 좀 달라집니다. 뭐 혹은 뭐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고 뭐 도쿄가 물에 잠아버렸다 바다에 잠아버렸다 이러면 이제 폭락하겠죠. 그런 거 빼고 특별한 아주 심각한 악재,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. 공포지수도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.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 S&P 500 빅스 지수인데요. 이 빅스 지수도 또 한두 개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는 지수, 그 빅스 지수는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. 21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지금
17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. 그리고 공포감이 확 줄어버렸다는 얘기죠. 투자자들이 거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. 주식을 사는데, 위험 자산인 주식을 사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.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로 작용하는 거니까요. 시장은 좋다.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동결할 것 같다. 이렇게 돼버려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지금 1307원입니다. 금요일부터 좋아졌었죠. 이게 1330원 뭐 29원 이러고 있다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 부분이 된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적어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뜨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환율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1300, 1200원대로 내려오면 더 좋아질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한 1200원대까지 가는 1200원 초반까지 가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떠나지는 않을 것 같다.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호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국채금리는 지금 뭐 무난하니까 됐고요. 잠시 정지할게요. 위에 그 이사 들어온다고 공사가 끝났는데 갑자기 드릴로 뭔가 작업을 해버려가지고요. 잠깐 정지했습니다. 오늘도 좀 난항이 예상되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그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. 이 감산한다는 얘기는 유가가 떨어질 거를 걱정해가지고 미리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지표로 봤을 때 무난하고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쯤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러시아 쪽에서 나온 뉴스였는데요. 아침에 우크라이나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. 혹시 그 뉴스에 대해서 추가로 또 보신 거 있으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. 저도 장 끝나고 나서 찾아보겠지만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뉴스는 우크라이나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반격을 시작했다 이런 식의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가 증시 주변 환경이었고요. 국내 증시는 오늘 내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0.26% 상승을 했고요. 코스피도 0.54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외국인이 거의 뭐 선물을 한 2천억 정도 매수하고 콜도 다시 매수하고 해가지고 상승 쪽으로 약간 더 방향을 더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름이 기니까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현대인프라코어 이거 하고 그 다음 일진전기를 관심으로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로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. 오늘 이거 12% 상승했습니다. 이거 건설 장비 쪽인데 캐터필러가 8.4% 급등해 버리니까 가장 관계 있는 종목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 장비 쪽의 종목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대장격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. 현대인프라코어. 그래서 이게 12% 올랐고요. 현대건설기계가 7.2%. 이건 이제 얘가 가볍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대건설기계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얘는 6만 원짜리고요. 현대인프라코어는 만 원짜리였습니다. 금요일 날 기준으로. 그래서 일단 대체로 보면 얘 6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만 원짜리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. 그래서 매수세가 많이 몰려갖고 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금요일에 제가 시간에 거래할 때 세 종목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. 현대인프라코어하고 성광밴드하고 도화엔지니어링 이렇게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6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시간에 거래하고 있는데 딱 보고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. 유럽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면 저녁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.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. 그래서
안 가지고 있는 다른 뭔가를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잡았던 게 운 좋게 현대인프라코 이걸 잡았어요. 그럼 성광변도 잡았고 도화엔지니어링 잡았고 이제 계속 찾다가 잡았던 이 종목을 매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장비 관련주가 거의 이 현대인프라코가 보시면 오늘 상승한 거 빼고 보시면은 상바닥으로 거의 바닥 찍고 돌려가지고 만원대 선에서 딱 마감을 했죠. 그래서 여기서 약간만 밀어 올려버리면 앞쪽에 있는 요 매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물을 뚫어버리게 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잡았는데 이게 캐터필러 급등하는 뉴스가 나와버림으로 해가지고 이것까지 뚫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. 이게 이제 저항선이니까요. 저 캐터필러 뉴스 없었으면 여기쯤에서 거의 공방을 하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든지 뭐 대충 요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. 근데 캐터필러가 8.4% 떠버리니까 이게 뚫고 그냥 밀고 올라가 버렸어. 그래서 운 좋게 시간에 걸려서 잡았다가 100만원치 잡아놨다가 오늘 50만원은 이익 실현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있죠. 지금 6만원 수익이 남아 있으니까 한 6만원 이익 실현하고 한 5만 5천원 이익 실현했겠네요. 50% 팔았으니까. 그래서 팔고 절반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요 파란 거는 캐터필러가 또 상승하기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한 12% 오르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또 뭐 더 한 10% 더 올라가 이건 조금 오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했는 기념으로 이 정도 먹었고 여기서 또 바로 뭐 강하게 뭐 상한가 이렇게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절반 정도는 챙기자.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잡았고 그 다음 또 시간에 그래서 제가 잡았던 게 성광변도였는데요. 이것도 왜 잡았냐면은 시간에 거래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 관련주를 보니까 공사 예약해놨던 날짜가 지났는데 계속 하면 별로 안 좋죠. 일단은 조선 관련주가 방향을 돌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은 조선주 이건 이제 덩치가 무거워가지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거 보시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4%밖에 안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선주를 직접 사는 것보다는 조선주가 올라가면 조선 거기에 기자재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LNG 선수주 하면은 동성화인텍 같은 이런 종목, 그 다음 한국카본 이런 게 올라가는 거고요. 그 다음 벤 엔진이 들어가니까 HSD 엔진 이런 종목이 올라가겠죠.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HSD 엔진 이 종목을 대장격으로 생각하고 부품주 중에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성광밴드를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밀릴 때 손절 한번 했거든요.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. 성광밴드가. 그래서 돌리면 좀 안 올라가겠나 싶어갖고 이 종목을 시간에 그래서 100만원 잡았는데 오늘 운 좋게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아침에 성광밴드를 13,460원에 추가로 100만원 더 잡았어요. 그러니까 시간에 그래서 제가 잡았으니까 요 가격에서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13,460원이죠. 그러니까 13,000 제가 매수했는 가격이 여기쯤에서 그러니까 1차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돌릴 때 잡았을 겁니다.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다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리한 게 이미 뜨면서 수익이 났죠. 났으니까 요 정도면 이제 추가로 100만원 잡아도 여기까지 내려오지만 않으면 이쯤 내려오면 손실이 안 나니까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100만원 더 잡았고 200만원을 딱 잡았다가 올라갈 때 이제 일단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. 제가 얼마에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? 저도 궁금한데 14,250원 정말 열심히 꾹 참았습니다. 참아가지고 여기서 14,250원에 3분의 1, 30만원 정도 팔고요. 그 다음, 이제 여기서 계속 14,140원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서 또 요쯤 왔을 때쯤 또 30만원 이익 실현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3등분 해서 14,170원에서 여기서 100만원 정도 이익 실현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정리하면은 시간에 걸려서 100만원 잡았고 아침에 여기서 100만원 잡아 200만원 됐죠. 그 다음
여기쯤에서 100만 원을 이익 실현했습니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100만 원이 남아 있겠죠. 그래서 요거는 성광밴드는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. 요건 이제 지금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오늘 그 보니까 조선이 업황이 뭐 바뀌어가지고 뭐 3년 만에 온다거나 30년 만에 온다든가 뭐 해갖고 뭔가 순환이 온답니다. 그 전문가들이.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이 안 꺾이니까 배 만드는 회사가 안 꺾이면 그게 부품 공급하는 회사는 같이 가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 이런 무거운 거 삼성중공업 이런 거 4% 이렇게 올라가 봐야 뭐 한 세월이고 성강밴드 이런 거는 잘만 걸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상승하면 여기까지 가버리겠죠.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 해갖고 일본 챙겼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자 이런 의미로 100만 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잡았던 게 도화 엔지니어링인데요. 요건 오늘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. 한 1.4% 정도 올랐는데요. 도화 엔지니어링 1.4% 올랐습니다. 시간에서 잡았던 거라서 요걸 잡은 이유는 뭐냐면 시간에 따니까 한번 볼까요? 별로 안 밀리죠.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은 그 재료가 많았습니다. 이날이 있죠. 꼬리 길게 달았는 날. 오늘 내일 휴일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건 길게 시간 제한 없이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. 이날 꼬리 다는 날 뭐가 나왔냐면은 삼성 반도체 공장 그 정수 짓는 거 있잖아요. 그 수도권에. 그 짓는 거 수주했다 그러면서 300 몇 억대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. 삼성 반도체 공사 수주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상한가 갑니다. 가는데 이걸 꼬리 달고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눌러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거 올라갈 때 이건 당연히 상한가다고 들어왔는데 밀어버리니까 손절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 이후에도 폴란드에 철도공사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철도하는 그 수주했는데 거기에 컨소시엄을 해갖고 도화 엔지니어링이 같이 참여했습니다. 그럼 그런지 이러면 또 급등할 만한데 그것도 눌렀습니다. 이때 보시면은 계속 연봉이에요. 이 연봉도 이렇게 나오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쭉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갭으로 떴다가 누르고 뜨면 누르고 계속 거꾸로 누르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군가 마치 못 올라가게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2월 이때 한 2월 10일인가 14일인가 그때 그 상속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속하면 4월입니다. 4월 한 10일 때인가 뭐 이때쯤이었던 거 이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. 정확하게 상속을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 대충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그럼 상속하면 앞으로 그 이전 2개월하고 앞으로 2개월 해갖고 종가 평균치 내갖고 그 가격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4월쯤에 봤으니까 적어도 6월쯤 되면 지금 6월이잖아요. 6월 중순쯤 되면은 앞뒤로 4개월이 다 채워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상속세 많이 내니까 대주주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. 그럼 이제 못 올라가게 좀 의뢰할 수 있겠죠.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던지면 내려오니까. 뭐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. 저도 당장에 이 상속세 적게 내려고 누르겠다 싶으니까 매수를 못 하는 겁니다. 겁나서. 근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속세 부분이 끝날 때가 됐다는 이 생각이 들면 이제는 그 매수 밀렸을 때 손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매수하려는 생각이 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하면은 대체로 기존에 움직였던 게 현대해부다임하고 그다음 그 데모하고 그다음 얘들 움직이고 나면 도화 엔지니어링이 거의 그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는 가장 유력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속 그 부분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싶어가지고 요걸 100만 원 잡았고요. 오늘 방향 돌렸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그냥 무리 안 하고 이대로 가는 거고요. 그 다음 한 6월 중순쯤 가서 강한 흐름이 나오면 추가로 또 매수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 잡았습니다.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날 시간에 걸려서 제가 매수했던 세 종목 요런 느낌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. 뭐 현대인프라코어는 50만원 이익 실현하고 50만원 남아있고 성강밴드 100만원 남아있고 도화 엔지니어링 100만원 남아있고 대충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을 지금 현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. 자, 그 다음 이제 제가 주력으로 했던 SY입니다. 이거 오늘 그래도 좀 나름
5.98%니까 6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요건 그 다행인데 아직까지 한참 좀 지나봐야 됩니다. 당장 뭐 이게 상승했다고 해서 급등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. 하도 이게 여기서부터 눌러가지고 제가 여기서 누를 때 손절하면 해갖고 60만 원 손실 나선 가슴 아픈 종목인데요. 오늘 그나마 한 10만 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. 복구시켰습니다. 요거 3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밑에서 100만 원 정리해버렸고 지금 2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. 자,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. 그 뉴스를 더 봐야 알겠지만 드디어 대반격 지금 이게 나오고 있죠.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.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전진 중이라 그러고 러시아는 격퇴했다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일단 반격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반격하면은 전쟁이 심해지니까 전쟁이 심해지면 증시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라크 공격했을 때 공격 딱 시작할 때 시작하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급등했습니다. 전쟁 시작하기 전에 계속 빠졌다가 미국이 이라크 공격 딱 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그때부터 증시가 급반등해갖고 빠진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. 근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하고 그 이라크하고 전쟁 붙으면 미국이 무조건 이긴다. 이건 시간의 문제다. 그리고 뭐 오래도 안 걸릴 것 같다. 이렇게 다 판단하는 겁니다. 이 증시 전문가들이. 그래서 전쟁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했다 이러면 반격해갖고 전쟁 치니까 악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갖고 먼저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우크라이나가 반격했는데 경우의 수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.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성공해가지고 국경선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냈을 경우 국경선 넘어서 모스크바로 진격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하고 그 유럽에서 무기 지원하는 서방 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사용하라고 하고 전제 조건을 달고 무기를 줬기 때문에 모스크바로 진격할 수가 없어요. 러시아 영토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들어가려면 그 지원받았던 무기 다 놔놓고 그냥 총 들고 뛰어 들어가는 건 돼요. 저거 나라 사람들끼리 뛰어가면 되는데 그 탱크 몰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낸다면 그 원래 있던 국경선까지 밀어내고 멈추겠죠.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휴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휴전하자, 뭐 DMZ 설정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제안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국경선 자리에 우리나라의 그 3파선 거기 DMZ처럼 서로 완충지대로 DMZ를 선을 긋고 그다음 이제 그 휴전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국경선까지 밀어내면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. 그럼 두 번째 경우 반격했는데 러시아가 그걸 다 막아뺐다. 지금 뭐 격퇴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총력을 다해서 확 밀고 나갔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다 방어를 해가지고 공격을 다 막아버렸다.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겁니다. 서방에서 받은 무기 다 갖고 때려 넣어가고 갈아 넣어갖고 확 총공격했는데 막혀가고 진격을 못했다. 그러면 거기서 대놓고 우리 계속 진격할 테니까 또 지원해달라 소리는 못할 겁니다. 그러면 그 상황이 된다면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 DMZ 설정해갖고 휴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계속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서로 피곤하니까. 그러면 지금 현재 선으로서 선을 끄면 러시아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. 이미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밀어도 끝날 것 같고 못 밀어도 끝날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재건 관련한 그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. 이게 제가 보는 시나리오입니다. 그 다음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더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받아가지고 되게 막 피해가 심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거 있죠. 핵무기 소형 핵탄두 끼는 그 핵무기 그거 가지고 공격해버리든지 아니면 자포리자 원전을 폭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생됐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. 근데 핵 공격해버렸을 경우에는 3차 대전 뭐 이런 쪽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정시가 폭락할 겁니다. 이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문제가 아니고 정시 자체가 완전히 추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신석기 시대로 가야 되겠죠 거의.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조짐이 보이면 가지고 있는 거 이 재건주 문제가 아니고 다 팔아버리고 인버스 종목으로 그냥 몰빵으로 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전쟁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.
서로 밀고 당기고 몇 번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블링컨 그 장관이 미국 그 있죠. 그 양반이 지금 유럽 순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 블링컨 장관이 했던 말이 현 상황에서 휴전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휴전 반대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많은 다양한 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휴전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보면 많은 다양한 휴전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휴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 논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요.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재건 관련주들을 대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보시면 도화인지니어링 이 종목 거의 그 재건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. 성광밴드는 조선 쪽인데 이건 그 오늘 그림이 괜찮았죠. 그러니까 100만원 이익 실현 해놨으니까 추가 상승을 보고 여기서 올라갈 만 했는데 이상하게 눌러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돌렸으니까 이제는 위쪽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이런 조선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종목이 꺾여가 내려오면 그 팔아야 되겠죠. 그렇지만 않다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. 그다음 현대해바다임은 원래 원조 그거죠.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.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오늘 100만원 더 잡아갖고 200만원으로 비중을 늘렸는데요.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종목은 뭐 그 펌프 트럭 소방차 뭐 그죠 이런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재건하려면은 뭐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거 막 갖다 붙고 이러려면 그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. 여러 가지 장비들. 그런 장비들 쪽을 하는 게 현대해바다임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설 장비 관련주인 그 캐터필러가 급등하고 하면 얘도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. 근데 이 워낙 재건주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, 얘 물리는 사람들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올라갔지. 오늘 1.78% 올라갔죠. 그래서 그런 의미로 꼭 뭐 재건이 아니라도 그 건설 기계 쪽 이런 쪽 부분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.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 그 현대인프라코어는 뭐 절반 이익 실현하고 남겨놨고 한미글로벌은 이거 네옴시티 쪽으로 해서 잡았는데 뭔가 뉴스가 안 나오겠나 싶어서 봤는데 안 나와 뉴스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. 유시는 그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1.4%나 빠져버렸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 걸려서 한 100만원 정도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. 이게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옴시티 쪽은 지금 그 매수세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일단 100만원만 남겨놓을 생각이고요. 자, 그럼 덕신하우징은 오늘 후반부에 올라갔는데요. 얘는 이 종목하고 거의 묶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. SY하고 SY가 그 저거죠 판넬 뭐 이런 거잖아요. 건물 짓는. 그래서 이 건물 짓는 이쪽이 그 움직이면 상승하면 데커플레이트도 거의 같이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덕신하우징도 오늘 빌빌거리다가 마지막에 SY가 쫙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덕신하우징 지금 요도 마찬가지 100만원 늘려갖고 2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다음 SY는 300만원 중에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100만원 남겨놨으니까요.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 데모는 그 맨 같은 의미로 건설 장비 쪽 현대에버다임하고 같은 의미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재건 관련한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현대에버다임 급등하면서 데모도 같이 급등할 가능성, 그리고 뭐 SY도 급등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대다수가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도화인지니어링 7개의 종목이 전부 다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포함이죠. 8개 9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8개 종목이 전부 다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3일 전인가 방송할 때 재건 관련주에 승부를 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그래서 진짜로 승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대충 이렇게 해서 다른 쪽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내일은 현충일이고요. 하루 쉬고 저는 7일날 아침 시장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